자, 거기 9번에 매화사 두 번째. 일단 이 매화를 예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첫 번째에서 너를 믿지 않았다라고 해서 의인화하고 있죠. 그죠? 의인법이라는 수사법상 의인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빙자옥질이요. 자, 빙자옥질 곧 매화를 의미한다. 이건 암기해 두고, 즉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노와 황혼호를 기억하니, 황혼호를 기억한다라는 얘기는 황혼에 달이 뜨는 걸 기약한다. 황혼 무렵에 달이 뜨는 걸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 역시 아치고절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절개가 있는 것, 아치고절 역시 매화를 의미하는 거야. 아치고절 역시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이 두 번째 연, 이 두 번째 수를 시험에 출제하고 이 글에서 가리키는 바 그 사물이 뭐냐, 응? 이 글에서 가리키는 사물이 뭐냐, 그래서 매화. 그런 아주 유치찬란한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치고절 빙자옥질, 얼음 빙자를 썼죠. 그래서 눈과 관계된 사물 매화 떠올리면 되겠고요. 3년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찬기운 새어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아무리 어루려 한들, 이때 어루다라는 말은, 즉 이때 어루라 한다라는 말은 그 찬기운이 새어들어 얼게 하려 한다. 사동이죠. 얼게 하려 해도. 이 남녀 정을 통하다의 어루다가 아니야. 여기서 어루다는 얼게 하려 한다. 아무리 얼게 하려 해도 봄 뜻을 아슬소냐. 즉 매화가 피겠다는 그 의지는 꺾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때 봄 뜻은 매화가 피겠다는, 매화가 피는 그 뜻을 꺾을 수는 없다. 그러면 시대적인 정황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 매화는 선비의 사대부의 지조, 그리고 찬기운은 바로 어수선한 시국을 말하겠지. 어수선한 시국에서도 그 매화의 봄뜻은 아실 수가 없다. 동각의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변한가. 사실 철쭉꽃이나 두변화나 똑같은 말이에요. 즉 철쭉인가 두변한가. 건곤이 누리거늘. 건곤이 뭐야?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온통 눈인데, 이때 눈은 화자의 감정이 입된 게 아니죠. 그냥 단순한 뭐야? 배경이죠. 눈이라는 건 즉 겨울이라는 배경을 말하는 거니까 4번이 틀렸네. 즉 하늘과 땅이 온통 눈인데 제 어찌 감히 피겠는가. 일괴라 알괴라 백설양춘은, 이렇게 백설양춘이라 하면 흰 눈에도 봄을 즉 가져오는 것, 흰 눈에도 봄의 따스함을 가져오는 건 매화밖에 뉘있으리. 결국 이 노래는 철저하게 매화를 예찬하는 노래고, 그래서 우아미가 돋보이고, 즉 자연 친화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아미가 돋보이고, 굳이 시대적인 걸 고려한다면 순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매화가 갖는 지조와 절개니까. 그러나 일단 표면상으로 안민영의 매화사는 말 그대로 매화 그 자체를 예찬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아미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순수하게 매화를 예찬하고 있다, 우아미가 돋보인다 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면요, 이 김훈의 자전거 여행이라는 에세이죠. 에세이. 우리 김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칼의 노래라는, 이순신 장군 나오는 그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썼고, 즉 신문기자 출신이라 문장이 간결해요. 그래서 짧게 단문 위주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낙원에 내포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했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대나무 숲은 세상으로 나가는 전진기지며 세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후방에 쓸쓸한 낙원이다 했으니까 세상을 등져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곳이라는 얘기고, 따라 정답은 몇 번? 2번. 자, 본문 잠깐 봅니다. 담양에는 대나무 숲이 많다. 호문장이야, 교문장이야? 담양에는 대나무 숲이 많다. 호문장이야, 교문장이야? 호문장이죠? 서술어가 뭐야? 많다고. 주어가 대나무 숲이야. 그리고 부사어가 뭐야? 담양에. 근데 그 부사어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보조사 는을 써서 담양에는 하고 앞으로 강조해 준 거지. 담양에는 대나무 숲이 많다. 대숲은 들판 여기저기 들어서 있다. 들어서 있다 할 때 들어서다는 본용어이고 뒤에 있다는 보조용어이죠. 이때 있다는 보조 동사야, 보조 효용사야? 대숲이 여기저기 들어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있다는 보조 효용사죠. 즉 있다 말 그대로 없다 있다에 들어서 있다 들어서 있지 않다 이렇게 있다 없다의 의미일 때 있다는 효용사다 했습니다. 집 한 채를 품고 있는 숲도 있고, 집 한 채 할 때 띄어쓰기, 즉 채는 단위명사로 앞에 한은 관형사죠. 그리고 집은 명사고 셋이 품사가 다 달라. 그러니까 집 띄고 한 띄고 채를. 집을 세는 단위는 채죠. 한 채, 두 채. 집 한 채를 품고 있는 숲도 있고 마을을 품고 있는 숲도 있다. 멀리서 보면 담양의 대숲은 들판에 흩어진 섬과 같다. 자, 담양의 대숲은 들판에 흩어진 섬과 같다. 직유법을 썼네요. 즉 마치 담양의 대숲은 섬같이 보인다. 직유법을 썼죠. 봄의 대숲은 연두색이다. 봄의 대숲은 연두색이다. 자, 비유한 거야, 묘사한 거야? 봄의 대숲은 연두색이다. 비유한 거야, 묘사한 거야? 묘사한 거지. 대숲이 연두색깔이라는데 무슨 비유야, 묘사한 거지. 대숲은 자연님이지만 화렵수림처럼 자유의 산만함이 없다. 대숲은 가지런하고 단정하다. 지금 대숲에 가서 담양 대숲에 가서 거기서의 감흥, 정서를 쓴 거죠. 대숲은 가지런하고 단정하다. 봄의 대숲은 자작나무 숲이나 오리나무 숲처럼 생명의 기쁨으로 자지러지지 않고, 여름의 대숲은 지금 봄의 대숲, 여름의 대숲, 계절에 따른 대숲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 그러므로 시간적 순서에 따른 또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서술 형태를 보이죠. 다른 화렵수림처럼 비린내나는 습기를 내뿜지 않는다. 대숲은 늘 스스로 서늘하고 잘 말라서 질퍽거리지 않는다. 대숲은 늘 꿈속처럼 어둑어둑하다. 이것이 몽밀이다. 몽밀이 무슨 말이야? 한자를 봐. 비밀스러운 꿈이다. 몽밀, 비밀스러운 꿈이다. 대나무로는 무기도 만들고 악기도 만든다. 죽창과 피리가 모두 대나무다. 대나무로는 연장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사군자도 친다. 세상을 깨부수고 바꾸려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와서 무기를 구했고, 세상으로 버리고 숨으려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돌아와 누웠다. 여기 돌아와와 눕다는 둘 다 본용어이죠. 돌아와서 누웠다, 둘 다 본용어이야. 그래서 대나무 숲은 세상으로 나가는 전진기지이며 세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후방의 쓸쓸한 낙원이다. 그러므로 이때 후방의 쓸쓸한 낙원은 바로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돌아온 곳이라는 얘기지, 결코 뭐 희망을 품거나
극복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초월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 왜냐면 쓸쓸한 낙원이다 라고 했지. 쓸쓸한 낙원은 수사법이 뭐야? 역설법이지. 쓸쓸한 낙원, 역설법이지. 대나무 숲은 전투적 이념의 절정이며 은둔의 맨 뒷전인 것이다. 이때 맨의 품사는 관형사죠. 뒤에 뒷전 명사를 꾸미니까 관형사죠. 자, 질문. 지금 이 문단은 글의 문단의 요건으로 본다면 부족한 게 있어요. 지금 대나무 숲을 얘기하는데 계절에 따라 봄의 대나무 숲과 여름의 대나무 숲을 얘기했는데 가을과 겨울이 빠졌죠. 그러면 이 문단은 글의 문단의 요건 중 뭐가 부족하다? 일단 뒷받침이 충분히 가을과 겨울까지 나와야 되는데 봄과 여름에서 끝났잖아. 뭐가 부족하다? 완결성이 부족하다. 완결성이 부족하다 하는 단점을 찾아낼 수 있죠.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대나무는 죽순이 나와 50일 안에 다 자라버린다. 이때 자라버리다 라는 말은 합성어야. 합성어라 자라버린다 붙였었죠. 더 이상은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고 다만 단단해진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다. 왕대는 8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운다. 이때 식은 전미사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할 때 번과 식은 붙였죠. 한 번씩 꽃을 피운다. 눈이 내리듯이. 이때 눈이 내리듯이. 무슨 절? 부사절. 그리고 이 뜻은 어미죠. 어미. 앞에 어간이 오고 이렇게 앞에 내리다에 내리 어간이 오고 그러면 이 뜻은 어미다. 그리고 어미 뜻이 쓰이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 흰 꽃이 핀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눈이 내리듯이 흰 꽃이 핀다 이러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문장의 짜임을 대답해야지. 꽃이 피고 나면 대나무는 모조리 죽는다. 꽃 속으로 모든 힘이 다 들어가서 대나무는 더 잘 수가 없다. 대꽃은 흉흉하다. 담양의 노인들은 대꽃이 피면 전쟁이 난다고 말한다. 대나무 숲은 삶의 모든 국민을 다 끌어안고서도 끌어안다 합성어죠. 끌어안다. 그 성질은 차고 단단하다. 미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번뇌를 죽순이 다스린다고 옛 의학 서적에는 적혀 있다. 그 임상 효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대숲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만하다. 대나무 숲의 배우는 복합적이다. 무기와 악기, 싸움과 안식이 모두 이 숲 속에 있다. 담양 들판에서는 이 숲이 사람의 마을들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주된 제재는 담양의 대나무 숲이고요. 그 담양의 대나무 숲을 묘사와 비유 등을 써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끝나는 단문이라 스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어하는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이어지질 못하고 끊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앞뒤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글을 쓰다 마는 특징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스님은 개인적으로 별로 김훈의 소설도 재미없고 김훈의 에세이도 별로 의미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괜히 뭐 대한민국 뭐 소설가들이 좋아하는 소설가, 뭐 대한민국의 문체혁명 이러고 하는데, 그건 아마도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라 같은 기자들이 좋은 말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 소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도저히 이렇게 생각을 연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 글을 좋아하는 또 국어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이나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한 번씩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은 대나무 숲을 제재로 하여 쓰여진 글이고요. 11번으로 갑니다. 자, 고쳐쓰기의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고쳐쓰기는 반드시 그 고쳐쓰라고 한 그 선택지를 보고 그리고 따라하면 되죠. 1번, 기억에서 지방어라는 단어와 뒷 문장들에 나오는 지역방어는 같은 개념이니까 한 가지로 통일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라면 어떤 경우에는 지역어, 아니 지방어, 어떤 경우에는 지역방어, 이렇게 달리 쓸 필요가 없죠. 다음 2번, 니은에. 니은은 앞뒤 문장과 연결이 어쩐지 자연스럽지가 않아. 맨 뒤로 보내서 결론으로 삼으면 좋겠어. 즉 지역방어는 오랜 기간 동안 조상의 삶을 담아왔기 때문에 조상들의 여러 흔적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이므로 소중하게 보존해야 한다. 의견이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글, 그것도 당위명제, 정책명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러내는 글은 결론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즉 사실을 앞에 두고 이런 의견을 뒤에 말하는 게 좀 더 글의 진술에 매끄럽죠. 3번, 디귿은 주어가 지역방언이 사라져가고 있는 원인이니까 서술어에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서술어에 때문이다 라는 말을 쓰재. 좋죠? 원인은 이러이러한 원인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하고 서술어에 때문이다를 쓰는 건 잘 바꿨죠. 그 다음 리을의 아무튼은 논지의 흐름을 분산시키는 느낌이 나니까 따라서라는 접속부사로 바꾸자. 자, 따라서는 인과관계에 쓰는 것이고 따라서는 인과관계에 쓰는 것이고 아무튼은 부연에 쓰는 거야. 그럼 본문을 보면 지역방언을 쓰는 사람을 창피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인위적이고 편협한 기준을 버려야 할 때다. 따라서라고 바꾸는 게 좋겠냐? 아니면 아무튼 이제는 인위적이고 편협한 기준을 버려야 할 때다.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은 지역방언이 즉 표준어 때문에 일부러 지역방언을 쓰는 사람을 창피하게 여기고 있고,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편협한 기준을 버려야 할 때다. 꼭 앞에 나온 말이 즉 표준어를 버리자 이런 건 아니니까 부연하는 말로써 아무튼 인위적이고 편협한 기준을 버려야 할 때다 라고 쓰는 것이 더 낫겠죠. 그냥 두는 게 낫지 따라서라고 결론을 지을 만큼 뒤에 오는 문장이 즉 앞의 내용을 요약 강조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즉 인과의 접속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12번은 개요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개요에 뭘 묻는 거냐면 즉 계층성을 묻는 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반드시 독서의 효용을 벗어나면 안 돼. 1번, 독서는 문학작품의 창작 의욕을 북돋운다 라고 했는데 이 1번이 독서의 효용으로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2번, 3번, 4번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효용을 보니까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인격 수양, 지식 축적, 정신생활, 즉 1번을 뺀 나머지 2, 3, 4는 모두 독서가 주는 효용을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번은 독서가 주는 효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얘기했으니까
이는 나머지와 대등하지가 못하죠.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주의할 건 이 독서의 효용이라는 항목에는 맞아. 효용을 벗어난 건 아니야. 그런데 그 항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머지 항목들과 겹치면 안 되잖아. 또는 나머지 항목들과 즉 그 가리키는 범위가 유사해야 되거든. 그런데 문학작품의 창작 의혹하게 되면 이건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 나머지 정신생활이니 지식축적이니 사실은 문학작품 창작 의혹을 북돋운다는 얘기는 지식축적에 도움을 준다는 말에 하위어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등하지 못함으로 가장 부적절한 건 1번이 되겠죠. 다음 13번 문장의 짜임을 물었어요. 자, 우리가 문장은 본문장과 겹문장이 있는데 그 겹문장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고 다시 그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리고 다시 아는 문장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그리고 인용절을 아는 문장으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 명사절, 부사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 부사절, 관형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 관형절. 이것들은 모두 다 그 서술어가 명사형음이 미음이나 기로 끝나거나 뭐뭐인 것으로, 부사형음이 이나 히로, 관형형음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난다면 서술절은 이중주어문, 주어가 잇따라 나오는 그런 형태로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고, 인용절은 인용문이죠. 뒤에 라고나 하고가 붙어 이루어진 거예요. 예문을 봤더니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여기 명사절에 표시가 있지? 뭐야? 불완전함. 명사형음이 미음으로 끝났고 이는 곧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죠. 그럼 아래에서도 명사절을 아는 문장을 찾으면 돼. 1번은 간식을 먹자마자 집을 나왔다.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간식을 먹고 나서 집을 나왔다. 이것이 배경이 되지. 집을 나오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배경.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번 그가 행복하기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표시어로 있고 그러므로 그가 행복하기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정답은 2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고 이때 르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야. 즉 미치다 하는 말을 강조해 주기 위한 보조사이므로 이 문장의 서술어는 뭐야? 미치지 못했다야. 미치지 못했다가 서술어야. 그리고 생각이 주어고 그리고 거기까지가 부사어고 따라서 3번은 혼문장이죠. 즉 르이 오니까 마치 앞에 있는 미치지가 명사절같이 보이는 착각을 주는데 여기서의 르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야. 보조사로 본용어인 미치다와 보조용어인 못하다의 중간에서 즉 강조해 주기 위해 써 있을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3번은 혼문장이죠. 4번 아침 안개가 산을 가득 채우고 들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지. 즉 목적어가 2개라 서술어를 한 번만 썼을 뿐이고 결국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13번의 정답은 2번. 14번
가로 안에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세계 인류 대학이 되는 날까지 힘을 모아 전진하자. 앞을 향해 나아가자는 얘기니까 전진하다 맞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맞고. 그런데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 그의 건강이 타락했다고 하진 않죠. 우리 감기 걸리면 아, 너 타락했어 이래요? 아니죠? 따라서 타락이 아니라 뭐야? 건강이 악화됐다. 건강이 악화되었다. 건강이 악화되었다라고 하죠. 다음, 깨달음이 빛을 발하려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생활에서 실천하다 맞죠? 15번, 기억과 같은 방식으로 우습을 유발하는 걸 우리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 안에 들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요?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라고 했으니까, 즉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다. 동음의 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라고 하죠. 언어 유희. 동음 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다. 1번, 서럽게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하 웃는 놈, 잠에 지쳐서서 자다가 창끝에다가 턱 깨인 놈. 아주 엽기적인 웃음이죠. 즉 이는 예측 불허의 행위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웃긴 거예요. 즉 예측 불허의 행동을 통해서 웃긴 거죠. 그리고 몸으로 웃기는 코미디라고. 1번은. 다음, 저런 광경 당한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안 들어도 패가하고 기집애 말을 들어도 망신하네. 여기서는 남성을 풍자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언어 유희가 쓰인 건 아니죠. 여기 여자 말을 안 들어도 했을 때 여자는 뭐 아내를 의미하겠고, 반면에 기집의 말을 들어도 망신한다 할 때 기집은 외간 여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언어 유희하고는 관계없죠. 신봉사 할 수 없이 심청에 손을 놓고 치궁글 내리궁글 마른 땅에 새우 뛰듯 아주 자반두짓기를 하는구나. 이것도 역시 몸으로 웃긴 거예요. 즉 행동을 통해서 몸으로 웃긴 거예요. 그런데 4번, 왔다 누가 왔소 답답하게 나 죽겠소 말이나 해주소.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래서 서방의 서방님과 서쪽이라는 서방과 서로 동음을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드러낸 거죠. 사실은 다 안 웃기는 건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유사한 낱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걸 언어 유희다라고 합니다. 다음 16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거. 먼저 예시냐 아니면 분류냐 아니면 대조냐 아니면 서사냐. 이럴 때는 절대로 꼼꼼하게 읽을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쭉 훑어가면서 특징적인 게 있나 보면은 뭐 중국의 자기, 달 항아리, 또 한복, 풍속화 예시를 했네요. 정답 몇 번? 1번. 그 다음 17번에 기억의 앞뒤를 고려했을 때 들어갈 내용.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문화는 이것에 불과할 거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 문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자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는 금방 주저앉을 거다라는 얘기니까
기초,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여 있는 것. 몇 번? 사상 누각. 사상 누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함을 지적한 거고, 정답은 2번이지. 1번 용두삼이는 뭐야? 끝이 흐지부지 끝나는 거지.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흐지부지 끝날 때 용두삼이라고. 대기만성하면, 즉 대기만성하면 뒤늦게 성공하거나 시간이 흘러 성공할 때 대기만성형이다. 꽤 시간이 지나 성공할 때 대기만성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설상가상은 안 좋은 일이 이어 겹쳐날 때, 안 좋은 일이 이어 겹쳐날 때 설상가상이라고 해. 그럼 이 반대로 좋은 일이 이어져 오면 뭐라고? 금상첨화요 또는 점입가경 또는 금상첨화. 이는 설상가상과 반대되는 거죠. 자, 본문 잠깐 보면 우리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 지붕의 선과 행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전통 가옥인 초가집을 즉 예시로 들어서 이를 가지고 선과 행태를 생각해 보자.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마치 주변에 야산을 옮겨다 놓은 듯한 낯익은 형태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선과 행태가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의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작품에도 그러한 선과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즉 자연스러움이 우리 전통 가옥의 초가지붕의 선과 색에도 우리는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 달라. 우리의 따뜻한 정서가 사는 조선 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선 백자도 어떻다는 거야? 자연스러움이 미의식에 배어 있다는 거지. 중국의 자기처럼 대칭과 완벽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는 없지만 보름달을 닮았다고 하여 달항아리라 하는 예쁜 이름을 갖게 된 백자는 넉넉한 곡선과 비대칭의 아름다움, 그러면서도 여유있고 균형 잡힌 형태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국의 완벽한 자기나 기교적인 일본의 자기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번에는 백자를 예시를 해서 바로 우리 미가 자연스러움의 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살짝 일본의 자기나 중국의 자기와 뭐 했어? 대조하고 있지. 비교 대조하고 있지. 일본이나 중국의 자기와 다른 점을 들어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 자연스러움이 선과 색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움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한복에서도 나타나고, 풍속화의 선이나 산수화의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힘찬 선과 행태감, 수수하면서도 때로는 파격적인 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시를 지금 마음껏 했죠.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정서가 담겨있는 선과 행태의 전반적인 특징은 부드러움이었으며, 그러니까 부드러움이라는 것이 우리 예술 전반에 즉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곧 부드러움이요, 부드러움이 곧 자연스러움으로 한국의 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행태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이 현대 미술에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문화는 즉 사상누각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쉼없이 이어지는 산의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힘있는 곡선과 자연 그대로의 오솔길, 산 따라 골 따라 순응하면서 흘러가는
냇물의 흐름과 뚜렷한 사계절의 흐름을 우리의 그림과 도자기, 생활문화와 비교해보면 우리 미의 근원이 자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글은 결국 우리 미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부드러운 자연에 있다. 자연스러움에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그 의견을 말하기 위해 예시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초가지붕이나 조선의 백자나 또는 한복이나 풍속화, 산수화 등에서 보이는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은 우리 한국의 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제 18번을 보면, 보기는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느낀 바를 수필로 쓴 거다 고쳐쓰기를 했을 때 1번 기억에 비난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못하므로 놀림을 받는다로 바꾼다. 내 이름은 방실이다. 나는 종종 이 이름이 강아지 이름 같다는 비난을 당한다기보다는, 비난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반대 여론에 부딪히는 거고, 여기서는 이름이 방실이고 그게 개새끼 이름 같다는데 이게 무슨 비난이야. 뭐 한 거야? 즉 놀림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니은은 어색한 표현이므로, 즉 웃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었다라고 바꾸자는 거야. 주어가 뭐야? 방실이잖아. 따라서 방실은 웃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웃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거지. 디귿은 맞춤법의 어긋남으로 바람대로라고 하자. 굳이 본문 안 봐도 되죠? 맞고요. 리을은 접속어 쓰임이 어색하므로 그러자라고 하자. 그러면 앞에 봐. 정말 잘 웃는다. 그러자. 항상 웃으며 살자는 게 어색하지? 어색하죠. 오히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겠죠. 정답 몇 번? 4번. 다음 19번.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그리고 유상가, 작자 미상의 유상가를 들었어. 질문. 이 작품의 공통점을 물었어요. 이 작품의 공통점. 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도 자연 칭화의 노래요. 또 유상가는 장르가 어디에 속하죠? 유상가는 장르가 어디에 속해? 어디에 속해? 잡가. 유상가는 잡가지, 잡가. 누가 부른다고 그랬어? 삼패기생이나 사계축, 즉 조선 후기 평민들이 향유한 거야. 조선 후기 평민들이 향유한 거야. 그래서 이 노래는 사계축, 삼패기생 등, 삼패기생하고 사계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B급 기생이야. B급 가수고. 이해돼? 그래서 지금도 이런 변두리 나이트클럽에 소녀시대가 아닌 뭐 처녀시대가 나오거나, 아니면 엑소가 아니라 OX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 그런 가수들, 그 사람들도 가수잖아. 분명히 가수협회에 소속된 가수인데 이제 B급이지. 그런 B급 가수가 삼패기생과 사계축이야. 얘네들이 부른 노래가 잡가라고. 그러니까 이 잡가는 누가 즐겼겠어? 졸부들. 그러니까 원래 잡가는 이 가사문학의 영향을 받았어. 가사문학이 조선조로 가면은, 평민들도 조선 후기로 가면, 원래 가사는 사대부의 노래야.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부녀자나 평민들도 참여를 했다고. 그런데 그 가사문학마저도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왜 잡가라고 이름 붙였냐면, 이 노래의 기본기는 즉 가사문학이야. 평민 가사가 기본적인, 잡가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인데, 여기에 시조도 가미되고 판소리도 가미되고 또 심지어는 한시까지. 죄다 노래란 노래는 다 집어넣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잡곡, 또는 이것저것 막 탕에 우려내면 잡탕, 그러듯이 노래를 이것저것 우려 넣었다 해서 뭐야? 잡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유상가예요. 자, 그러므로 답은 쉬워. 두 작품의 공통점은 둘 다 뭐야? 자연 친화. 자연을 즐기는 거야. 다만 유상가는 좀 더 유흥적이야. 유흥가고, 그리고 어부사시사는 조금 더 품위가 있지. 그래서 좀 더 품격, 품위를 갖춘 것이 어부사시사고, 품격, 품위를 갖춘 것이 어부사시사고, 유상가는 좀 더 유흥적인, 쾌락적, 유흥적인 성격을 가진 게 유상가야. 그러나 두 작품 다 우아미를 드러내. 자연 친화의 우아미를 드러내죠. 가를 봅니다. 먼저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윤손도의 어부사시사는 상당히 파격적인 게 두 개 있어. 하나는 후령구가 들어갔다는 거. 닷들어라 닷들어라 지국총 어사와 하는 후령구가 삽입됐다는 것이 파격적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종장에서, 원래 종장의 음수율은 3, 5, 4, 3의 음수율을 가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종장의 첫 음보는 석자로 고정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음보가 5자 이상이라는 약속인데 윤손도는 하나도 지키질 않고 있어. 이 석자는 지켰어. 즉 무시반 또 성갱가하고 삼음절로 이렇게 음수율이 시조의 첫 음보, 종장의 첫 음보를 석자로 유지하는 건 지켰는데, 그 다음 음보에서 5자 이상이라는 건 개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원래의 시조보다 파격적이다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본문 봅니다. 어부사시사는 4계절을 제재로 했기 때문에 주어진 글이 계절 중 어디냐라는 것도 주의해야 돼.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은 장만 마라. 곧 소박한, 즉 살림을 말하는 거야. 연잎에다 밥을 싸고 반찬은 굳이 있을 필요 없다. 소박한 살림이지. 닷들어라 닷들어라 청양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자, 청양잎과 녹사이가 바로 계절을 드러내지. 언제라는 거? 여름이라는 거. 이 녹사이나 청양잎은 모두 비를 피하기 위한 도구야. 비를 피하기 위해 넓게 쓴 챙 있는 모자를 청양잎이라 하고, 그리고 몸 위에 걸치는 도롱이, 즉 빗물이 떨어지게 만든 도롱이가 바로 녹사이예요. 그러므로 청양잎이나 녹사이는 이 시조의 계절이, 요 구절은 여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국총 어사와는 찌그덩 어영차라는, 찌그덩 어영차라는 노젓는 소리를 음차한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써놓은 게 아니라 보다 생동감 있는 표현을 주는 건 맞지. 그리고 운율을 느끼게 하는 것도 맞아. 그렇지만 의미상은 아무 관계 없어. 즉 노젓는 소리를 음차한 거야.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존난가 제존난가. 즉 저 무심한 갈매기는 저가 나를 따라오는지 내가 저를 따라가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한자성어로 자연과 내가 서로 분간이 안 된다. 뭐라고 그래? 무라일체라고 하지. 무라일체 심정을 얘기했죠. 다음,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랐고야. 자, 계절은 언제야? 겨울이야. 간밤에 눈이 그치고 풍경이 달라졌더라. 그렇지. 하얗게 눈 덮인 그 풍경을 본 거예요. 이어라 앞에는 망경유리에 뒤에는 천처복상.
이때 만경유리와 천초복사는 뭘 가리킨다? 눈 덮인 바다와 눈 덮인 산을 말하지. 즉 눈 덮인 강과 바다가 그리고 눈 덮인 산이 마치 유리거울 같고 마치 옥으로 만든 산처럼 보였다는 것. 지국종, 지국통, 어사와 성계인가? 신선이 사는 세계인가? 불계인가? 부처가 사는 세상인가? 인간이 아니로세 뭐야?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눈 덮인 겨울의 풍경이 마치 이 세상은 아닌 것 같더라. 인간 세상은 아닌 것 같더라 라고 노래한 겁니다. 자, 유상가를 보면 이 구절은 특히나 판소리 수군가를 모방한 거야. 판소리 수군가를 그대로 본땄어요. 판소리 수군가를 그대로 가져와 본땄습니다. 특히 이 유상가에서 백미 가장 빼어난 언어미가 빼어난 구절이라고 평가하죠. 왜냐하면 의성의태어가 활발하게 쓰였으므로 가장 언어미가 빼어나다라는 평가를 갖습니다. 층암 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즉 저 높은 바위의 절벽에서는 폭포수가 쏟아지고 수정염을 들이운 듯, 마치 수정으로 만든 발을 들이운 듯, 이는 원간염이 폭포죠. 폭포가 쏟아지는 장면이 마치 수정염을 들이운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 골짜기에서 물이 주르르르, 저 골짜기에서 물이 살살, 열의 열 골짜기의 물이 한데 합수하여 합쳐져서 천방저 지방저 소크라지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솟았다가 평범해졌다가 소크라지고 펑퍼져 하면은 그 강물이 솟아났다가 평평해졌다가 또 넘쳐났다가 방울졌다가, 저 건너 병풍 속으로 으르렁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지기법, 은옥까지 흩어지니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이때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란 곧 유토피아야. 동양적으로 이상향이라고 여기는 것, 유토피아지. 따라서 우리 동양의 유토피아가 뭐지? 동양의 유토피아 무릉도원이죠. 무릉도. 그러므로 여기 소부효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이하니 할 때 기산영수는 무릉도원과 같은 말이야. 무릉도원이 얘가 아니냐 이 말이지. 주곡재금은 청고절이요 적다 정도는 일년풍이라 일출낙조가 눈앞에 버려라 경계국은 좋을시고. 어때? 뜬금없는 한자어가 많이 나왔어. 이는 뭘 드러낸다? 한시에 대한 모방심리, 양반 문화에 대한 모방심리가 들어있는 거야. 왠지 있어 보이니까, 마치 옛날에 팝송 쥐뿔도 모르면서도 있어 보이니까 팝 음악을 부른 거하고 비슷한 거야. 됐어요? 우리도 지금은 팝 문화에 대해 정말 전문가 못지않은 안목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자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팝 음악을 알고 있다는 건 내가 세련됐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에 막 영어 가사를, 뜻도 안 맞는 영어 가사를 집어넣는, 우리 또 힙합, 젊은 애들의 그 힙합도 처음에는 그 흑인 래퍼들의 그런 것들을 흉내내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시부렁시부렁 하더니 지금은 이제 한글로, 그죠? 우리말로 이런 뭐 랩 배틀을 하면은 우리말로 떠드는 것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뭔 소린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간 지들끼리는 알아듣고 막 랩으로 다투기도 하죠. 자, 여기 마지막 구절에 주곡재금은 청고절이요 적다 정도는 일년풍은 쓰지 않았어도 되는 구절이야. 근데 왜 썼다고? 양반 문화에 대한 모방심리다. 양반 문화에 대한 모방심리가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주제야.
일출락조가 눈앞에 벌려나, 즉 해가 지며 환히 붉게 물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해가 지며 아주 붉게 노을 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니 경계무궁 좋으시고 경치가 끝없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노래는 내가 보는 풍경이 끝없이 좋더라, 즉 그와 같은 유흥, 즉 오로지 즐기자는 시각으로 부른 노래야. 의미도 없고 철학도 없어. 즉 즐기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야. 우리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의 노래를 음미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니? 알겠어요? 그냥 음악을 핑계로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는 거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유상가다라는 거 잊지 마. 절대로 여기 멋있는 한시가 들어있어도, 한자어가 들어있어도 절대 양반 문화를 즉 모방한 거지, 양반들도 향유한 게 아니다. 판소리는 양반도 향유했지. 판소리는 양반도 향유했고, 그래서 판소리 안에 한문이나 또는 멋진 한자어나 한시가 들어가 있지만, 이 유상가는 단순한 양반 문화에 대한 모방심리, 있어 보이니까 라는 모방심리에 쓰여졌다는 거야. 자, 공통점은 2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다. 20번 보기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미래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은 골동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즉 성 역할인 골동품이 될 거다. 무슨 말이야? 가사 잃은 아내가, 직장 잃은 남편이, 이게 다 헛소리가 될 거다 이거야. 이해돼요? 트럭을 운전하는 건 남자가, 그죠? 또 환경미화원은 남성이, 또는 큰 회사의 CEO는 남성이, 이런 거 다 헛소리가 될 거다 이 말이지. 됐어요? 스님 생각은 대한민국의 CEO가, 사장이나 회장이 여성 비중이 적은 만큼 환경미화원에 여성이 없어요. 이해돼요? 우리는 좋은 직업에 여성이 부족한 건 여성의 지위 양성에 있어 불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힘이 들고 미천한 직업에는 이건 여자가 할 게 아니지라는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지 않는 한 견고한 남녀차별은 여전히 유지될 거예요. 여성들도 좋고 멋진 직업에 남자들만 차지하지 마라 이 말을 하려면 거지 같고 힘든 일도 우리 여성이 해야 할 건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해야 돼. 우리가 직장에서도 페미니스트라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힘쓰고 몸쓰는 일은 안 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정당한 평등의식이 남자들에게는 위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도 지금 근무 4년차 되는 우리 남학생이 학원에 찾아와서, 다른 학원에서 잠깐 봤는데, 선생님 여자들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공무원 사회에 여성들이 많아. 그런데 이 대입 수능 시험 감독관을 갔는데, 거기 가면 뭘 하냐면요, 새벽에 스님들이, 감독하는 스님들이 가서 경찰들이 시험지 박스 들고 오면 이걸 다시 교무실로 나르고 다시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는 밤마다 분류해요.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남자 선생 하나도 그거 하나 들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대부분 둘이서 들거든. 그럼 둘이서 들게 되면 여자 혼자, 남자 혼자는 힘들지만 둘이서 들게 되면 남자 여자 들면 돼요. 그 정도의 무게야. 그러니까
택배 일하는 그런 남성이 들면 슉 드는 거야. 그런데 선생이나 공무원처럼 힘 안 써본 놈들은 들기가 조금 무겁지, 남자 혼자 힘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여성 혼자 힘쓰기에는 조금 무게가 나간다고. 그럼 함께 하면 되잖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또는 중간에 간식거리를 주고 이러면 제일 먼저 받아가요. 스님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 여자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또한 이 남자 생각 속에 그래 힘쓰는 일이니까 여자니까 이렇게 봐준다는 얘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건 여자니까 또 배제하게 된다고.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의외로 여자니까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주 꼴통에 여성차별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그럼 바꿔 말하면 이건 남자 일인데 이건 여자 일인데 이걸 또 구별하거든. 이걸 깨는 건 남자가 깰 수 없어요. 여성들이 깨야죠. 그래서 스님은 너무 좋은 직업, 편안한 직업에는 여성들이 차별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그에 반해서 힘든 일에 이거 우리가 하겠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페미니스트는 드물게 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서로 불신을 갖는, 사실은 진정한 남녀의 평등을 원하는 남자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페미니스트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여성이 행복한 사회는 남자들도 행복한 사회거든. 그런데 그것이 여성만을 위한 행복이라면 그때는 남성들도 결코 달갑게 보지 않는 시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는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보다 힘이 세요. 이제는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고 영양가 있는 것도 더 많이 먹어. 옛날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자라고 힘이 드는 직업은 빠지고, 그러면서 의식은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일반적인 여성이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라면 미안해라도 해줘야 돼. 힘쓰는 남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동료들에게, 그죠? 그런데 아유 힘쓰는 일은 남자들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앉았는데 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고 할 때도 또 뭐야? 이건 평등하게 깎아 먹자. 그럼 남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들 좋을 때만 평등함을 얘기하고 힘쓰는 일에는 즉 너는 남자니까 이래버리면 남성들도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성이 똑똑한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러지 절대 여성으로서의 보호받고 싶은 거는 보호받으면서 반면에 남성들과 좋은 건 같이 나누자 한다는 건 그거는 여성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남자들도 절대 쉽게 그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똑똑한 입장을 서로 존중하면서 해야죠. 자, 이 글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의 규범이 무너질 거다 했어. 그러면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추리는 남녀의 고정된 역할이 없어지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이제 남자일 여자일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양성성, 그러니까 남자일 여자일이라는 그런 시야 자체가 사라지겠지. 그러므로 답은 몇 번? 3번이죠. 즉 미래에 어울리려면 양성성을 발휘해야겠지. 왜냐면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환경미화원 여성도 등장하고 가사 도우미 남성도 등장하고, 무슨 말이겠어요? 베이비시터 남성도 등장하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즉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등장하고,
의사나 교사, 판검사, 회사 임원처럼 좋아 보이는 직업, 남자들도 쉽게 가기 힘든 직업에 여성들의 진출을 해달라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남자들도 하기 힘든 꺼려하는 일들을 우리 여성들도 상황이 되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성들이 좋은 직업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둥, 여자들 때문에 뭐 못 살겠다는 둥, 이런 병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자꾸 여성들이 시험 쳐서 잘 들어오니까 남자들 입에서 또 여자들과 경쟁하면은 남자가 밀린다, 이런 말들이 또 허튼 소리들이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있어 남자 여자 직업이 차츰 사라져야겠죠.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하도록 할게요.